아버지, 저 믿으시죠? 아들이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2년을 기차 플랫폼에서 보내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동탄 아파트였는데요. 그게 통째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수원 갈비집 하나 때문에 말이죠. 연금 305만 원이면 노후 걱정 없다고 굳게 믿었던 제가 새벽 2시 수원 골목을 대리운전 기사로 헤매고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들 잘 되라고 한 건데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32년간 손에 쥐었던 승차권 확인 도장 대신 이제는 대리운전 앱을 켜고 있는 제 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콜 알림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에 수원 팔달구 골목 어딘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동탄 아파트 한 채와 연금 305만 원이 있으면 노후는 다 끝났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저 같은 실수를 하실 분이 계실까봐 용기를 내봤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노후 통장에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은빛톡톡 채널에서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강민, 올해 64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 살고 있고요. 영무원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기차역에서 승차권 검사하고 플랫폼 안전 관리하고 안내 방송하는 그 일입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요. 저는 그 일이 참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첫 기차가 들어올 때 플랫폼에 서 있으면 바람이 확 밀려오는데 그 느낌이 32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딱 들어오는 걸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것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못 지켜도 기차는 지킨다고요. 처음엔 수원역에서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수원역은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요. 지금처럼 번쩍이는 역사가 아니라 낡고 소박한 역이었는데 그 안에서 승객들 안내하고 플랫폼 정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10년을 하고 여러 역을 거쳐서 마지막 10년은 동탄역에서 보냈습니다. 동탄역이 SRT 개통하면서 확 커지던 시절이었는데 역이 커지는 걸 보면서 저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제 직장이니까요.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케이크 사서 작은 파티를 해줬습니다. 32년 고생했다고 이제 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그렇게 뭉클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이 따로 나오거든요. 죽을 때까지요. 처음 연금 수령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내 정순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게 진짜예요? 매달 이게 나와요? 그러더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내도 제가 3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으니까요. 퇴직하던 날 아내 손을 잡고 동탄호수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봄이었는데 벚꽃이 한창이더군요. 호수 위로 꽃잎이 날리는데 그게 꼭 우리 새 출발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걸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 차례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명절도 반납하고 가족 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생긴 거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집은 동탄 이신도시 반송동에 있는 34평 아파트였습니다. 2018년에 입주했는데 그때 분양가가 4억 2천이었어요. 퇴직할 때쯤엔 시세가 7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대출은 한 푼도 없었고요. 2018년에 입주할 때 잔금이 좀 모자라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4년 동안 열심히 갚아서 퇴직 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대출 없는 내 집, 그게 얼마나 뿌듯한 기분인지 집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들 재현이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자식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당당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 회사 다닌다고 월급도 잘 받는다고. 솔직히 그게 은근한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퇴직하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제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날아온 건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랑 반반 냈는데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나니까 아파트 시세에 퇴직금까지 다 재산으로 잡혀서 한 달에 24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처음 그 고지서 받았을 때 눈을 비비고 2번 봤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까지 해봤는데 맞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공시지가에 퇴직금 잔액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31만 원, 통신비,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숨만 쉬어도 70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305만 원에서 70만 원 빠지면 235만 원. 거기서 둘이 밥 먹고 병원 가고 경조사 챙기면 딱 빠듯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금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뿌듯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넉넉하다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큰 사고만 안 나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퇴직하고 9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 재현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아내는 아들이 온다고 아침부터 갈비찜에 잡채에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온다고 해서 괜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아직 없었는데 아들 내외가 오는 것만으로도 집이 꽉 차는 느낌이었거든요. 밥상에 다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그 한마디에 상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도 젓가락을 내려놨고 며느리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영업실적 압박이 너무 심하고 팀장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거였어요. 7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재현이 목소리에서 진짜 지쳐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타일렀습니다. 재현아, 어딜 가도 사람 힘든 건 마찬가지야. 좀 더 버텨봐라. 그냥 나오면 다음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재현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재현이가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수원 영동시장 근처 갈비골목이에요. 거기 45평짜리 자리가 하나 났는데요. 수원갈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원이 왕갈비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영동시장 쪽 갈비골목은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갈비의 본고장 같은 곳입니다. 저도 코레일 다닐 때 회식을 거기서 몇 번 했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고기 맛도 좋은 데였습니다. 수원역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요. 재현이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수원갈비는 브랜드 자체가 있잖아요. 그 골목에 자리만 잡으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원 오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코스거든요. 제가 3개월 동안 조사해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단칼에 잘났습니다. 요식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폐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냥 다른 회사 알아봐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재현이는 그날 저녁 별말 없이 올라갔습니다. 됐다 싶었죠. 그런데 재현이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A사 용지로 30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상권 분석, 예상 매출, 손익 계산서, 경쟁업소 분석까지 빼곡하게 채워넣은 거였어요. 아버지, 저 이거 혼자 다 만들었어요. 3개월 동안 주말마다 수원 갈비 골목 직접 가서 시간대별로 손님 수 세고 인근 상가 임대료 조사하고 갈비원가 계산도 다 해봤어요. 테이블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점심 장사랑 저녁 장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을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재현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이 녀석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재현이가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번 믿어봐요. 재현이도 이제 37인데 언제까지 회사만 다녀야 해요. 며느리도 열심히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다 달려드니 제가 혼자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무너졌습니다. 투자 구조는 이랬습니다. 재현이 적금이랑 모아놓은 돈으로 9천만 원을 마련하고 제가 퇴직금 잔액에서 4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으로 가게 차리는 거니까
그 정도면 감당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동시장 근처 그 자리 임대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건물주가 재현이 단독으로는 계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부동산 중개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공무원 연금에 아파트까지 있으시면 보증 서시기에 딱이에요. 서류만 갖춰오시면 바로 계약됩니다. 그 말이 참 쉽게도 들리더군요. 그때는요.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요. 도장을 찍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평소에 수다스러운 사람인데 수원에서 동탄까지 오는 내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 벗으면서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잘 될 거죠? 그냥 확인받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그럼 재현이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내를 안심시킨 건지 저를 안심시킨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내가 제 한숨을 느꼈는지 그날 잠들기 전에 저를 또 안심시켜 주었어요. 여보, 잘 될 거예요. 재현이가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순간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탠 4천만 원, 그리고 연대보증선 1억 2천만 원. 총 리스크 노출이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하다가 에이, 잘못될 리 없지. 재현이 사업 계획서도 받고 수원갈비 골목이 어떤 곳인지 나도 알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밤 진짜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그때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냥 보증 서주는 거니까 재현이가 잘 갚으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대보증은 주채무자랑 보증인이 같은 책임을 진다는 거였습니다. 재현이가 못 갚으면 채권자가 재현이한테 달라는 거 없이 바로 저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알았으면 도장을 안 찍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2023년 3월 수원 영동시장 근처 갈비골목에 재현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동탄갈비였습니다. 동탄에서 온 아버지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름 하나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오픈 당일에 아내랑 같이 수원으로 갔습니다. 45평짜리 가게가 깔끔하게 인테리어 돼 있고 참숯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데 아, 이게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원목 테이블에 황동 집게, 돌판 위에 올려진 두툼한 갈비.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재현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느껴졌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제법 됐습니다. 수원갈비라는 이름값이 있으니 골목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나가던 손님들이 기웃거리더라고요. 오픈 기념으로 갈비 한 인분 서비스 드린다는 현수막 효과도 있었고요. 저랑 아내도 그날 제일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갈비를 먹었습니다. 재현이가 직접 불 위에 고기 올려주면서 아버지, 어때요? 맛있죠? 하고 물어보는데 고기 맛이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입 안에 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거든요. 오픈하고 2달이 지났을 때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번 달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요?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데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재현이가 신이 나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수원갈비 맛집으로 소개가 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라고요. 젊은 손님들이 사진 찍으러 일부러 온다고, 주말엔 웨이팅이 1시간씩 생긴다고요. 수원 맛집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심지어 서울에서 원정 온 손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비 골목에서도 새로 생긴 가게치고 잘 된다는 소문이 났다고요. 4,500만 원이면 월세 250만 원, 인건비, 재료비 다 빼도 순수익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됩니다. 거기에 제 연금 305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오는 셈이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흔쾌히 도와줄 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재현이가 봉투 하나를 들고 동탄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용돈이에요. 아버지 덕분에 시작한 거니까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본 게 그게 처음이었는데요. 아내가 그 봉투를 받아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2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게 이런 순간을 위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해 봄에 아내랑 제주도 여행을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4박 5일이었는데요. 코레일 다닐 때는 연차 내기가 눈치 보여서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갔거든요. 제주에서 렌터카 타고 올레길 걷고 해물 뚝배기 먹고 오름에 올라 바다 바라보고 아내 얼굴에서 4박 5일 내내 웃음이 안 떠나더라고요. 또 올레길 걸으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노후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이 가게 잘 되고 연금 나오고 빚도 없고 여행도 다니고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성공하던 그 시절에 재현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잘 되면 2호점 낼 거예요. 수원 쪽에 하나 더 내면 브랜드가 되거든요. 동탄갈비 체인으로 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꿈이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퇴근하면 그냥 게임만 하던 녀석이었는데 자기 가게 생기고 나서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그 모습이 젊은 시절 제 모습 같기도 해서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원 갈비 골목 상인회에서 신규 가게에 우수상 같은 걸 줬다고 재현이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상패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이었는데요. 그걸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그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더라고요. 며느리한테도 보내고 친정 언니한테도 보내고 우리 아들 상 받았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도 사진 동아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다들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재현이가 2호점 얘기를 꺼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흥분했거든요. 그래, 잘 되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찬물을 끼얹었어야 했는데 잘 될 때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인데 우리 부자는 둘 다 그걸 몰랐습니다. 가게 오픈한 지 딱 6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요즘 좀 힘들어요. 4,500만 원에서 2,800만 원. 2달 만에 매출이 확 빠진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영동시장 갈비골목 바로 옆 블록에 대형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2개나 새로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전국에 300개 넘게 있는 대형 브랜드였고 또 하나는 유명 방송인이 운영한다는 가게였어요. 개업 때부터 현수막에 5개 광고에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오픈 이벤트로 고기 반값에 준다고 하니까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더라고 했습니다. 골목 상권이라는 게 묘한 게 있습니다. 작은 가게들끼리 있을 때는 손님도 나눠 먹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대형 자본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손님을 다 빨아들여 버리더라고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인테리어 번쩍번쩍하고 주차도 편하고 포인트 적립도 되는 프랜차이즈 쪽으로 자연스럽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가게가 잘 나갈 때는 그 손님들이 동탄갈비로 왔다가 이제는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로 발길을 돌린 거죠. 재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수원 토박이 손님들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원갈비 골목은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한테 쉽게 밀리진 않겠지 싶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또 올랐습니다. 시간당 9,860원에서 1만 30원이 됐어요. 얼마 안 오른 것 같아도 직원 5명이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한 달 인건비만 85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거기다 소고기 갈비 원가가 워낙 비쌌습니다. 한우갈비는 꿈도 못 꾸고 수입산 쓰더라도 재료비가 매출의 35%를 훌쩍 넘겼어요. 가스비, 숯값, 포장재 값까지 다 오르는 추세였고요.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재현이가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달에 한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월세 내고 나면 직원 월급이 모자랍니다. 금방 갚을게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들 가게가 일시적으로 힘든 건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보냈습니다. 아들인데 어떻게 안 보내겠습니까? 300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도 좀 모자란다고요. 200만 원만 더 부탁한다고요. 그 다음 달엔 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재현이는 매번 금방 갚는다고 했고 저는 매번 믿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믿음 때문에요. 하지만 돌아온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300만 원을 처음 보냈던 날 밤 일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내한테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재현이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아버지가 좀 도와줬다고만 했죠. 아내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했더니 아내가 잠깐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알겠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달에 또 전화가 왔을 때 이번엔 아내한테 미리 말했습니다. 재현이가 또 좀 힘들다고 하는데 200만 원만 더 보내야 할 것 같다고요. 아내가 이번엔 표정이 좀 굳었습니다. 재현이가 언제 갚을 거래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재현이한테 갚는 날짜를 못 받아놨거든요. 그냥 금방 갚는다는 말만 믿었던 거죠. 여보, 우리 노후 자금에서 자꾸 빠져나가면 나중에 우리는 어떡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제가 그냥 괜찮아. 재현이가 갚을 거야 라고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남편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못 보는 걸 아내는 옆에서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재현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수원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차를 몰아 달려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재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방 직원이 고기 써는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손가락 2마디를 잃었다고요.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현이 표정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저 산재보험을 아직 안 들어놨어요. 처음에 가입하려다가 보험료 아끼려고 계속 미뤄놨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산재보험이 없으면 다친 직원 치료비의 합의금까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직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손가락 2마디를 잃었으니 최종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도 아니었어요. 재현이한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냈습니다.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던 날 퇴직금으로 남겨뒀던 돈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돈은 아내 혹시 모를 수술비에 써야겠다고 아껴두던 돈이었는데요. 통장 잔고를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 배달앱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매출이 빠지니까 재현이가 배달 쪽으로 활로를 찾으려고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에 동시 입점을 했는데요.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33%나 됐거든요. 배달의 민족 기본 수수료에 울트라콜 광고비까지 더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거기에 배달 포장 용기가, 비닐팩, 아이스팩까지 하면 갈비 한 인분 배달하고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홀 손님보다 배달 손님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지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재현이가 처음엔 배달을 늘리면 총 매출이 올라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배달을 늘려도 순수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팔면 팔수록 더 손해나는 구조였어요. 뒤늦게 배달앱 없애려니까 이미 홀 손님도 줄어든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이 매출은 계속 빠졌습니다. 2,800만 원이었던 게 2천만 원이 됐다가 어느 달엔 1,6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월세 250만 원, 인건비 850만 원, 재료비, 가스비, 기타 고정비 합치면 매달 2,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매출이 1,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적자인 겁니다.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점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500만 원만 보내줘요. 이번엔 300만 원만요. 다음엔 꼭 갚을게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제가 보낸 돈이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가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임대차 재계약이에요. 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1억 2천에서 1억 8천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요. 아버지가 추가로 연대보증을 한 번만 더 서주시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요. 2억짜리 연대보증이에요. 2억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재현아, 그건 안 된다. 이미 힘든 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2억 보증을 또 어떻게 서? 아버지 아파트가 그나마 보루인데 그걸 흔들면 안 돼. 그랬더니 재현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안 하면 가게 닫아야 해요. 지금 여기서 철수하면 위약금에 인테리어, 철거비에 엄청나게 물어내야 해요. 지금 추가 보증 서는 게 그냥 손 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한 번만요, 아버지. 며느리도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게를 닫으면 재현이가 너무 힘들어져요. 저도 임신 중이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임신 중이라는 말에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주가 생기는 마당에 아들 가정이 휘청거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손주가 생긴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결국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억짜리 연대보증서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불도 안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탄호수공원 야경이 보이는데 그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독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추가 보증을 서고 나서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에 2억짜리 보증까지 서줬는데 가게를 닫겠다고요. 사정을 들어보니 재계약은 했는데 그 사이 매출이 더 빠졌다는 거였습니다. 1,600만 원이었던 게 1,100만 원까지 내려갔대요.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거기까지 내려가면 버티는 게 불가능합니다. 재현이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가게를 닫으면 임대차 계약 위약금이 나옵니다. 자녀 임대 기간 6개월치 월세로 1,500만 원. 거기에 원상 복구 의무 때문에 인테리어, 철거비 800만 원. 그리고 초기에 제가 연대보증을 선 1억 2천만 원짜리 임대차 보증금은 건물주가 밀린 월세랑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는데 계산해보니 7천만 원 정도가 공중에 뜨게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선 2억 보증까지 합치면 최악의 경우 제가 물어야 할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305만 원짜리 연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갚으려면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연금에서 이자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이 됐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됐다가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임신 중이라 힘들다는 말을 방패 삼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재현이가 왜 연락이 없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걸 아내한테 다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며칠 뒤에 채권 추심 회사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임대차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 변제 요구서였습니다. 수신인 이름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걸 뜯어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재현이한테 4천만 원 보태준 것, 추가로 2억 연대보증 선 것, 합의금 2천만 원 낸 것, 석 달 동안 생활비 1,400만 원 보낸 것까지요.
아내가 한동안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게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2년 동안 코레일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남의 차를 몰아다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주변에 알려질까봐 일부러 수원 쪽으로만 콜을 받았습니다. 동탄 근처는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피했어요. 앱 가입을 하고 교육을 이틀 받았습니다.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나이 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65, 66. 저처럼 뭔가 사정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한 분들이겠지 싶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쳐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교재만 봤습니다. 뭔가 물어보기도 못하고 설명하기도 못하고요. 첫날 밤 새벽 2시에 수원 인계동 골목에 차를 세우고 앱을 켰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는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멍하더라고요. 32년 전 수원역에서 처음 영무원 시작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새벽에 첫 기차 들어오는 거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이번엔 두근거림이 아니라 무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첫 콜을 받고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렸더니 손님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다시 그걸 일깨워줬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하고 나서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 11시쯤 수원 광교 쪽에서 콜이 잡혔습니다. 가보니 3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재현이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취해 있었는데 차에 타면서 아저씨 오래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언젠간 이 나이에 이런 일 하게 될까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젊을 때 잘 해놔야 한다는 말 하려다가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손님을 내려드리는데 손님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꺼내주더라고요. 아저씨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고마운지. 택시 타면 의뢰 기사님 수고하세요 하는 인사인데 그날은 그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또 어떤 날은 새벽 2시쯤에 콜이 없어서 동탄역 앞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심야 기차 기다리는 손님 몇 분이 벤치에 앉아있고 저도 저 플랫폼에서 저 사람들처럼 기차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 밖에서 다음 콜을 기다리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뭔가 인생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싶은 그런 기분이요. 어느 날 새벽에 대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뭐 끓여요 이 시간에?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추울 것 같아서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오는지를요.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국 한 그릇 끓여주는 게 아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저지른 실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연대보증이었습니다. 아들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하고 아들이 잠적하면 내가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구조예요. 아들을 믿는 마음이랑 연대보증을 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저는 그걸 같은 문제로 뒤섞어 버렸습니다. 자식을 믿으면 자식한테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법적 책임까지 같이 지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보증을 서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가족이어도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이 상하게 돼 있어요. 아들도 아버지한테 진 게 너무 많으니까 연락이 힘들어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돈 얘기를 꺼내기가 못하니까 그냥 삼키게 됩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갉아먹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두 번째로 뼈저리게 느낀 건 손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빨리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매출이 4,5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빠졌을 때 그때가 멈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정리했으면 손해가 훨씬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말에 300만 원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요식업에서 매출이 한번 꺾이면 특별한 계기 없이는 다시 올라오기 정말 힘듭니다. 근처에 경쟁업소가 생기면서 떨어진 매출은 경쟁업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회복이 안 돼요. 그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할 때 저도 같이 버텼는데 그 버팀이 손해를 2배, 3배로 키웠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아들이 산재보험도 안 들어놨다는 걸 저는 사고가 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영업신고는 됐냐, 산재보험은 들었냐, 화재보험은 됐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인데 저는 아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돈은 보태주면서 관리는 안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재현이도 산재보험 가입을 미룬 이유가 한 달에 몇만 원이 아까워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낀 몇만 원 때문에 2천만 원이 나간 겁니다. 작은 보험료 아끼려다 큰 사고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일이 자영업하다 보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연금이 많으면 다 괜찮다는 착각이었습니다. 305만 원이면 노후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연금은 내가 매달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지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억 6천만 원이 청구됐을 때 연금 305만 원은 이자도 못 갚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연금이 많다고 위험한 보증을 서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금은 매달 쓸 돈이지 목돈 보증의 담보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저는 너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간청과 자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재현이는 그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접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돈을 대줄수록 재현이는 스스로 결단을 내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가 뒤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만 커졌던 거죠. 자식한테 가장 나쁜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외면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돈으로 막아버리는 부모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쓴소리지만 이게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솔직한 교훈입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 3회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2시 반쯤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5건에서 7건 정도 콜을 받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금 305만 원이랑 합치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이자 내고 고정비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긴 하지만 버틸 수는 있습니다. 채무 1억 6천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갚은 게 4,800만 원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 마음이 그나마 놓입니다. 처음에 그 숫자를 봤을 때는 죽을 때까지 다 못 갚겠다 싶었는데 한 달, 2달 줄어드는 걸 보니까 언젠간 끝이 오겠구나 싶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 가장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탄 아파트는 지켰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시에 해결하자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돈으로 갚아버리면 편할 텐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가 나중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진짜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아파트를 마지막 보루로 지키면서 연금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현이는 2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회사에 재취업을 했다고요. 손녀 사진을 보내왔는데 눈, 코, 입이 재현이랑 똑 닮았더라고요. 아내가 그 사진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눈물이 났습니다. 미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손녀니까요. 재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다음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갚을게요. 그 말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버텨온 것들에 대한 위로가 됐습니다. 고맙다, 재현아.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대리운전 마치고 동탄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3시 동탄역 앞을 지나는데 역사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32년 동안 저 플랫폼에서 첫 기차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저 앞을 차 몰고 지나치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저 여기 있는 한 내일도 기차는 오고 사람들은 타고 내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요. 나도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가 멈추지 않듯이 나도 멈추지 않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딱 3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 딸 사업에 연대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자식을 믿는 마음이랑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연대보증 대신 자식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손실이 보이면 빨리 정리하실수록 좋습니다. 버티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돈을 넣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다름없어요. 빨리 끊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이 많아도 목돈 앞에선 속수무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노후에 진짜 보루는 연금 액수가 아니라 쓸데없는 곳에 돈을 묶어두지 않는 절제입니다. 연금은 매달 안정적으로 쓸 돈이지 큰 보증의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동탄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서 동탄 호수공원이 보입니다. 예전엔 그 풍경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감사합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커피 한 잔 타줄 때 그 따뜻한 머그컵을 쥐면서 생각합니다. 집보다 소중한 건 결국 이 사람이랑 이 아침이라는 것을요. 잃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하나가 저 같은 실수를 하실 뻔한 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